나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옳은 것을 물었는데, 자,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죠? 예. 정답은 3번이었죠. 자, 그 1번에 보면은 정답이 거기에 왜 틀렸습니까? 이 자체는 복합 개념이 아니고 복합 부동산이죠. 예. 항상 복합 부동산은 뭐가 결합된 거예요? 토지와 건물 자체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복합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평가 부분에서는 뭐냐, 건부지 상태를 한다면 뭐 된다? 평가적인 문제가 일괄평가, 해당평가, 부분평가를 가지고 있죠. 나지를 상정한다면 그때는 조건부 평가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복합 개념이 나중에 우리가 감정평가 유용화가 되죠. 자, 이번에 가면은 거기에는 왜 틀렸습니까? 예, 협의란 개념이 나오면은 그건 경제적 개념이 아니죠. 그런 법률적 측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자체가 복합 개념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경제적 측면 하면은 경제, 돈과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있죠. 자, 뭡니까? 자산이다 하는 거고, 자본이다 하는 거고, 예, 부동산은 하나의 생산 요소고, 그 다음에 소비재 성격이 있다. 그럼 거래가 되니까 하나의 상품입니다 라고 하죠. 자, 그 다음 기술적 개념을 본다면, 자, 기술적 하면은 뭡니까? 물리적, 그 다음 공학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얘는 뭐냐? 공자위한이다. 공자위한. 자, 무슨 뜻이죠? 예, 기술적 개념에서 부동산은 뭡니까? 공간을 두고 있죠. 지표공간과 공중공간과 지중공간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자연이라고, 그런 공간들은 위치를 두고 있죠. 그럼 위치마다 뭡니까?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4번의 내용은 틀린 것은 생산 요소와 소비재적인 문제는 뭡니까? 상품까지는 경제지만 환경과 자연은 기술적 개념을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5번 질문은 조금 생각해보면 약간 깊이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준부동산 하는데, 근데 너무 말이, 우리가 부동산 중개가 이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 우리가 부동 중개 대상이 될 수 없죠. 그 다음 저당 물건 대상이 되는 거죠. 저당 물건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이번 문제는 틀린 것은 있는데 3개 찾았을 겁니다. 매년 우리 시험이 오니까 이분은 쉬우면서도 매년 온다. 알겠어요? 이 부분의 용어적인 파트는 매년 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그래서 빈지가 아니고 요거는 뭡니까? 항상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일정 부분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공지라고 하죠. 요 부분 됐나요? 자, 여기서 추가를 한다면 우리가 뭐가 되면 빈지가 아니고 공지인데 이 공지적인 문제에서 건폐율을 강화시킵니다 하면은 공지 면적은 어찌 돼요?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건폐율. 그럼 용도성 제한을 강화시키면 건폐율을 강화시킨다면 그럼 면적을 적게 주는 거죠? 적게 주니까 공지 면적은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완화시키면 면적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공지 면적은 줄어드는 거. 요까지 같이 개념을 익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문제는 옳은 것은 있는데요. 자, 요 자체에 정답은 1번이었죠. 1번. 자, 그러면 2번 보죠. 2번에 보면은 부정성, 항상 강조하는 개념. 자, 우리가 부정성 하면은 일단 무슨 개념이 있어요? 물리적 공급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 물리적, 항상 이 말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물리적하고 항상 경제적인 용어와 말은 이 두 개를 비교하라고요. 항상. 그리고 물리적 공급을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공급 행위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까지 오는 거죠.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을 하는 것은 토지를 뭡니까? 간척하거나 그 다음 매립하는 행위죠. 이거는 용도적 공급이라 하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항상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영속성도 마찬가지. 이 3번과 2번을 내가 강조하는 내용이죠. 되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속성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강가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강가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용어를 생각해야 된다? 물리적 강가와
그 다음에 경제적 강가를 항상 비교해서 생각해 둬야 되죠. 그래서 물리적 강가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경제적 강가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이냐 경제적이냐 그 용어를 잘 봐서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내용은 개별성인데, 자, 개별성 하면은 우리가 최근에 또 했어요. 항상 우리가 외부 환경이 나오고요. 외부 환경, 그 다음에 내부 환경 있죠. 자, 외부 환경 하면은 우리가, 뭐와 관계 있어요? 부동성, 그 다음 인접성, 이와 관계 있고, 내부 환경 하면 뭡니까? 개별성, 이렇게 하죠. 그래서 외부 환경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가치에 영향을 주죠. 이게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그래서 이 부동성과 인접성은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거죠. 지역 분석. 됐나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잘못하면은 일어나는 강가가 있죠. 그래서 외부 효과가 영향을 받죠. 외부 효과와 관계 있죠. 그리고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가 있고 부의 외부 효과가 있어요. 그럼 부의 외부 효과가 된다면 이 강가를 우리는 외부 환경은 무슨 강가다? 경제적 강가까지. 요까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개별성 하면은 이것이 뭡니까? 물건은 똑같은 게 없어. 일물일가의 법칙이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의 분석이 중시하죠. 개별 분석 이렇게 했죠. 개별 분석. 그 다음에 이거는 내부 환경이에요. 내부 환경. 그럼 요거는 무슨 원칙과 관계 있어요? 균형과 관계 있죠. 균형의 원칙과.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일어나는 것. 인간의 완강가. 그걸 우리가 기능적 강가다라고 하죠. 됐나요?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항상 이거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선지표 후계체라고 하죠. 먼저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지역 분석할 때 뭐냐? 표준적 이용에 대한 가격 수준을 판정해 주는 거죠. 그에 따라서 그 표준적 이용에 대한 가격을 가지고 개별 분석은 뭐다? 최고 최선을 이용함으로써 가격을 결정내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선지표 후계체 이 순서도 계속 기억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용도의 다양성은 아까 뭐 했어요? 자,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은 부동산은 물리적 공급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뭐냐? 경제적 공급, 용도 전환을 가능하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 자체는 완전 비탄력적이지만 경제적 공급으로서 그냥 수평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공급 곡선은 수직이 된다가 아니고 뭐 된다? 탄력적으로 된다라고 하죠. 됐나요? 탄력적으로 된다. 수직이 아니죠. 수직이 되면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이잖아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이 4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 더 틀린 사람은 학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가장 기초적이고 뭐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자, 옳은 것은 있는데 자, 정답은 3번이죠. 아직까지 수요법칙이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수요법칙, 공급법칙이라는 것은 수요자가, 그 다음 공급자가 당해 제약 가격에 대해서, 해당 제약 가격에 대해서 양의 움직임이죠. 그럼 양만 움직이니까 뭡니까? 그는 점의 이동이다, 또는 곡선상의 이동이다 하는 것이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수요 변화, 공급 변화를 뭐냐? 수요 변화에 대해서 당해 제약 가격에 대해서 양이 오르고 내리죠. 그러면 그를 뭐냐? 수요량 변화, 그럼 공급량 변화라고 하죠. 해당 제하입니다. 해당 제하 가격. 그래서 5번은 수요 법칙 하니까 뒤에 뭡니까? 수요량 변화죠. 됐나요? 가격이 움직이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는 여기서 이 가격에서 처음에 기준에 있는 1번 가격에서 요 정도 양이 있었는데 가격이 올랐을 때와 내렸을 때 수요자는 반비례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곡선을 가져가죠. 공급은 뭡니까? 당해 제약 가격. 자, 공급은 이 가격, 이거는 뭡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이거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 가격이고, 이건 공급자 입장에서는 무슨 가격이에요? 판매 가격이랬어요. 원가에 이익을 붙인 판매 가격이 있어요. 그럼 판매 가격이 요 정도 될 때, 요 정도에 가격이 오르면 뭡니까? 이윤이 많이 생긴다. 그럼 가격이 내리면 이윤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점의 이동, 곡선상의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1번 보죠.
자, 1번에 보면은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논리죠. 예, 1번 논리는 항상 시장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두 사람이 거래를 할 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거래를 할 때는 처음에 거래가 가격이 뭡니까? 괴리 현상을 보이죠?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수요자는 뭡니까? 낮게 부를 거고 공급자는 높게 부르겠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가면은 거래가 절충되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하는 거죠. 수요자는 무슨 가격이 됩니까? 최고. 그 다음 공급자는 최저. 가격에서 뭡니까? 균형을 이룬다 하는 거죠. 되나요? 그때 이루어진 여기 양은 두 개 다 뭡니까? 최대량이다 라고 했어요. 가장 기초적인 개념. 자, 그래서 1번은 1번 수요 가격은 최저한의 가격이 아니고 최고죠. 최고 지불하고 하는 거고 공급은 최고가 아니고 최저죠. 됐나요? 서로 바뀌었죠. 이해됐나요? 이거 가장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에 보면은 보기 2번에 거기에 시장 분석을 할 때 유량 변수에는 생산주택의 공급량 그리고 거래량, 공급량과 거래량은 뭡니까? 일정 기간에 대한 거니까 유량이 맞죠. 근데 인구수 하면은 뭡니까? 저량이죠. 인구는 뭐다? 저량. 자, 만약에 저량의 변동분 하면 그건 유량이죠. 근데 여기서 인구수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량이 아니라 저량 변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자, 4번에 생산 요소인 토지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생산이니까 이걸 누구 입장에서 생각할까요?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했고, 그러면 공급은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원가가 상승해서, 되나요? 그럼 원가가 상승했으니까 본인이 정한 이미 판매가는 고정되어 있는데 원가가 상승하니까 이윤이 줄겠죠. 이윤이 주니까 공급량을 먼저 줄이겠죠. 자, 그래서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알고 있는데, 자, 요게는 뭡니까? 판매가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판매가가 움직였다면 그는 곡선상의 움직임이죠. 이해되나요? 그럼 판매가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매가가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을 뭐냐? 공급법칙이야. 근데 판매가는 고정인데 뭐냐? 거기에 대한 원가가 움직였죠? 그럼 이거는 곡선상의 움직임이 아니라 곡선 자체의 움직임이죠.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요거 실수한 사람 다시 확인 꼭 하세요. 내가 항상 분명히 공급법칙은 판매가를 말했어요. 원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2020년 1년 동안이라 말해놨다. 1년 동안이라 말해놨으니까 거기는 무슨 기간을 말해요? 일정 기간이라 표현했죠. 그럼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유량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우리나라에 총 100만 채가 100만 채의 주택이 공급되고 그러면 유량 공급이 되네요. 유량 공급이 100만 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그중 30만 채가 공가로 남아서 소비되지 않았죠. 그러면 마이너스 30을 빼면은 70이 남죠. 그럼 70만 채는 뭡니까? 소비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일정 기간 유량의 수요량이 얼마입니까? 70. 자, 특히 올해 요거 정리 잘 해야 돼요. 이 내용 알겠어요? 저량과 유량 문제가 올해는 이런 유행이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반드시 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틀린 이유가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자, 유량의 공급 70 아니에요. 유량의 공급은 얼마입니까? 100만 채죠. 방금 70만 채는 뭡니까? 유량의 수요량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내가 용어를 좀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량과 그 유량을 개념 볼 때 공급자 측면에서, 자, 공급에서 일어나는 저량 개념, 그 다음에 유량 개념, 그럼 앞에 일정 시점이다, 일정 기간이다, 그거는 말을 안 쓰겠어요. 그러면 저량이라는 것은 저량 공급이야 하면 제시되는 용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일정 시점에 뭐다? 존재하는 양.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존재하는 양 이 표를 쓴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량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 유량 공급 일정 기간 동안 공급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개념을 쓴다 했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전적 개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존재하는 양,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이 개념. 자, 그런데 수요 입장이 있습니다. 수요는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절항과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유랑 개념이 있죠. 요 두 가지는 똑같은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자 하는 양, 하고자 하는 요 개념을 쓴다 했죠. 그럼 유랑 수요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고자 하는 양. 근데 수요는 똑같은 보유하고자 하는 양. 근데 공급은, 주량은 뭐다? 존재한다 하는 거고, 유량은 공급하고자 한다. 이 개념. 요 용어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안 되는 사람은 좀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자, 5번 문제. 자, 이 5번 문제도 우리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단원에 속합니다. 이 유행 자체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자, 그래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요 문제를 볼 때는 수요 공급을 볼 때는 당의 제약은 뭔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 제시된 것이 뭡니까? 아파트잖아요. 이 아파트가 해당 제하죠. 자,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였죠. 그럼 이 문제의 지문은 아파트의 수요가 우측으로 있는 거예요. 수요가 뭐했다? 증가됐다는 원인을 찾아라 하는 거죠. 수요 증가 개념입니다. 자,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기억은 어떤 거예요? 기억은 무슨 제하다? 해당 제하죠. 당의 제하의 가격에 대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수요 변화가 아니죠. 이거는 수요량 변화에서 점의 이동을 가져오죠. 이해됩니까? 해당 제하, 당의 제하 가격은 곡선 자체를 움직이지 않죠. 점의 이동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답이 될 수 없죠. 자, 니은 매수자가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예상했다. 여기 포인트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의 가격이 아니고 미래의 가격이죠. 그러면 지금 니은은 아파트 당의 제하 가격은 맞지만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샀을 때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뭡니까? 감소하는 거죠. 그럼 우측으로 움직이는 아니라 좌측으로 움직이는 요인이죠. 됐나요? 이건 당의 제하 가격이 움직임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항상 요거를 조심해야 되죠. 자, 그 다음 디귿.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입니다. 대체제는 나와 뭡니까? 경쟁관계 있어요. 그럼 이 분석할 때 대체제가 낮네? 그럼 대체제에 지금 뭘 제시했느냐? 가격을 말했어요. 그럼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대체제의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싸질수록 우리가 요거 대체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제하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가 증가되겠죠. 그럼 이거는 수요가 증가되네. 그러면 상대측 우리와 관계 있는 대체제는 나와 무슨 관계 있어요? 경쟁 관계 있으니까 상대 쪽이 잘 되면 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수요 감소다. 그래서 이거를 올 때 그냥 이렇게 도면 돼요. 이거 분석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됐나요? 예, 대체제의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되니까 경쟁이야. 그죠? 그럼 경쟁에서 우리는 수요가 감소해. 그럼 답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은 리얼입니다. 리얼은 건축 원자재 가격이죠. 그럼 건축 원자재는 이거는 뭡니까? 수요와 관계없죠. 일단 수요와 관계없어. 이거는 공급이죠. 그러면 건축 원자재가는 원가죠. 원가. 하락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 증가를 나타내는 원인이니까 정답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자, 미음은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단독주택이다. 우리는 당의 제한은 뭡니까? 아파트예요. 당의 제한은 뭐다? 아파트예요. 그럼 이 단독주택은 결과적으로 대체제나요? 대체제의 선호도가 향상된다는 것은 대체제의 수요가 증가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경쟁회사죠. 경쟁이니까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겠죠. 됐나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비업. 주택 거래 규제가 완화됩니다. 거래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가 뭡니까? 증가되겠죠? 그죠? 이거는 당연히 수요가 증가되는 원인이죠. 그래서 답에 한 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엇. 자, 시엇에 대해서, 자, 이 공식이 뭐죠? 부동산,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너에게 LTV, 융자 비율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5억인데요. 융자 비율이 처음에 60%예요. 그러면 얼마까지 빌릴 수 있죠? 빌린 돈은 3억까지 빌릴 수 있죠. 됐나요? 그러면 이 LTV 융자 비율을 강화시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융자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낮추면 얼마까지 빌릴 수 있어요? 3억 빌릴 수 있는 것을 2억 5천밖에 빌리지 못하죠.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금이 많아야 되잖아요. 자금 조달이 원활해야 뭡니까? 수요가 증가되는데 강화시켰다는 것은 뭡니까? 비율을 낮췄다. 알겠어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는 원인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DTI 있죠. 자, DTI는 뭡니까? 연소득. 내 연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거죠. 원리금 상환액 구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DTI입니다. DTI. 자, 그러면 DTI이 만약에 이것도 60%다라고 하면 연소득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뭡니까? 받을 수 있는 융자 금액이 커지게 되죠. 알겠나요? 우리가 원리금 놓으면 여기다 바로 뭘 나눈다 했어요? 저당 상순을 나눈다 했죠. 저당 상순을 나누면 융자액이 나온다 했죠. 요거는 딱 주어져 있는 공식이다. 일단 LTV와 DTI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좋고 그걸 완화시켰다는 거고, LTV와 DTI 비율을 낮췄다는 것은 그 법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시어선 둘 다 수요 감소됩니다. 그래서 답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이거 잘 안 들으신 분들은 요 내용들을 명확하게 암기가 아니고 이해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자, 6번 보입니다. 자, 6번은 아파트 시장 균형이죠. 균형 가액과 균형 거래량 변화 설명 옳은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요 균형적인 문제는 계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 균형점의 이동이 있는데, 균형점의 이동을 가져오는 그 문제는 딱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변화 두 가지와 공급 변화 두 가지를 알면은 그냥 답이 논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수요 변화 두 가지. 곡선상의 이동원을 가져오는 수요 변화 두 가지 결과는 수요가 뭐합니까? 증가합니다. 증가라는 것은 양을 뜻한다 했죠. 그리고 양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합니다 라는 것은 양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가격도 하락합니다. 부호가 같다. 수요 변화는 증가, 부호, 양과 가격의 변화가 부호가 같다 라고 인식하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공급 변화 있어요. 공급 변화도 증가와 감소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증가와 감소라는 것은 양을 뜻한다 했죠. 공급은 양이 증가되면 가격은 뭐한다? 반대로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감소, 양이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리고 공급 변화는 양과 가격이 부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인지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알면 자체적으로 다 구해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지문도 어떨 때는 독립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문을 섞어서 항상 노는 지문이니까 반드시 익혀줘야 되죠. 자, 1번은요. 보기 1번은 뭡니까? 공급이 일정하다. 수요만 증가했잖아요. 그럼 수요 증가니까 뭐다? 플러스. 이거 적어놓고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 이게 가격이잖아요. 상승. 맞죠? 하는 거죠.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잖아요. 양은 증가되잖아요. 증가인데 변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 부분을 틀리게 설명했네요. 자, 2번. 수요가 일정하다 했죠. 그럼 수요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고, 공급이 감소한다 했죠. 공급 감소는 뭐다? 마이너스 플러스 적어놓고 그 다음 확인하면 돼요.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가격은 지금 뭡니까? 상승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바로 틀리죠. 바로 틀리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맞게 설명했네요. 틀렸습니다. 자, 3번. 3번은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자,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두 개 주면서 뭔가 크다 하면 결론은 뭡니까? 큰 값이다. 되나요? 두 개를 줄 때는 뭐다? 큰 쪽 값이, 큰 쪽이 답이다. 큰 쪽이 정답입니다. 큰 쪽이 정답이에요. 뭐가 크다 했어요? 수요의 감소가 공급증보다 크다. 그럼 수요 감소가 크죠? 그럼 답은 뭡니까? 마이너스겠네요. 자,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맞게 설명했고요. 근데 거래량은 변화를 알 수 없다. 틀렸잖아요. X. 그래서 양을 표현을 잘못했죠. 그 다음에 4번.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여기는 뭡니까? 부가 없죠. 어느 이 크다 말을 안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일단 수요 증가면은 뭡니까? 플러스죠. 그 다음에 공급 감소죠. 플러스죠. 자,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건 뭡니까? 플러스죠. 그럼 가격은 뭐 한다? 가격은 상승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양이라는 이 자체가 뭡니까? 플러스도 있고, 그다음 마이너스도 있죠. 자, 이 표현을 쓰는 표현은 부를 안 줬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되면 뭐다? 증가할 수도, 그 다음에 감소할 수도, 또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또 뭐? 이 증가된 양이 100개, 감소된 양도 100개, 그럼 기존 양이 움직임이 없죠. 그래 일정하다, 불변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이러한 표현을 뭐다? 양의 변화를 알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무슨 변화에 대해서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에 따라서 양의 변화가 달라집니다라고 할 수도 있죠. 됐나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총 3가지 표현을 쓴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 표현을 많이 썼고 지금은 요거 표현을 이 2가지 표현을 가장 많이 썼지만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이거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의 크기에 따라서 양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또 표현하죠. 자, 됐나요? 요즘 쓰고 있는 표현. 자, 그 다음 5번 보기 보죠. 자, 그러면 4번의 그 변화를 어떻게 했어요? 균행 가격은 상승하고 라고 있잖아요. 근데 균행 거래량 변화를 알 수 없다 라고 있죠. 4번이 되네요. 맞게 설명한 거. 네, 4번. 5번에 보면 수요의 증가와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했다. 수요 증가는 뭐다? 플러스. 그럼 공급 증가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어떻게 변화가 없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양이 두 방향이죠. 그럼 양은 뭐 한다? 증가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가격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격 표현을 뭐 한다? 가격은 상승 개념되어 있죠. 또는 하락 개념되어 있죠. 또는 뭐 된다? 상승값과 하락값이 같으면 역시 불변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되나요? 요거는 무슨 변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또 다르게 방금 요것처럼 뭡니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의 크기에 따라서 뭐다? 가격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라고 또 말할 수 있죠. 됐나요? 그래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동시에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자 틀렸죠? 지금 가격 변화를 알 수 없어요.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란에 아마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5번 되어 있죠. 예, 확인 안 해봤나요? 확인은 귀찮아서 안 해봤나요? 해설도 줬는데. 예, 4번입니다. 4번 5번이 아니고 자, 이 분석 하나만 딱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것만 알면 되죠. 예. 자, 7번. 자, 탄력성 값. 예. 어쩔 수 없어. 항상 이 5번, 6번, 7번 유행은 우리 수요 공급에서 거의 매년 오다시피 하는 거예요.
특히 탄력성은 안 놓을 데가 없어요. 탄력성 안 놓을 데가 없다. 자, 우리가 그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가격 탄력성을 볼 때 다른 건 일단 빼고 이것만 생각하면 가격 탄력성을 말할 때는 가격 탄력성은 당해 제한, 해당 제한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움직임 되나요? 해당 제약 가격에 대해서 공급량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가격 탄력성이죠. 이 가격 탄력성은 총 몇 가지를 가지고 있나요? 5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 5가지 용어를 정리 잘해야 되죠. 분모 분자적인 문제에서 가격이 있죠. 가격 변화값과 양의 변화를 두어서 이 두 개 변화가 같다면 이거는 우리가 뭐다? 1이란 값이죠. 1. 자, 그러면 가격 변화와 양의 변화 중에서 양의 변화가 크다면 1보다 큰 탄력성이라 하죠. 가격 변화와 양의 변화 중에서 가격 변화가 더 크다면 1보다 적은 탄력성이죠. 우리가 분수 분모의 논리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이거를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하죠. 그럼 기울기 표현할 때는 이거를 뭡니까? 가격 변화와 양의 변화가 같아서 이건 직각쌍곡선입니다. 이렇게 해요. 무슨 거다? 직각쌍곡선. 그리고 기울기 각도가 45도 각도입니다. 라고 해요. 직각쌍곡선 45도 각도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거는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라는 건 무슨 변화일까요? 양. 가격보다 양. 그럼 이거는 가격이고 양이니까 이거는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거죠. 양의 변화가 크니까 기울기는 뭡니까? 완만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 됐나요? 예. 그 다음, 요것은 뭡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럼 비탄력적이는 가격 변화가 양의 변화보다 크죠. 그럼 가격 변화가 큽니다. 하는 거죠. 양보다. 그러면 이 기울기는 가파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보다 큰 값이 뭐죠? 부호를 알아야 돼요. 부호를. 이걸 뭐죠? 이거는 무슨 변화가 없다라고 합니까? 뭔가 둘 중에 한 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 뭡니까? 가격 변화가 없어요. 무슨 변화가 없다고요? 가격 변화가 없어요. 가격 변화가 양은 변화가 있어도 양의 변화가 있어도 가격의 변화가 없다라고 정의해요. 가격 변화가 없다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 무한대라고 하죠. 이 기울기가 해야 돼요. 무한대 이렇게 해도 되고 끌어도 되고 무한대. 무한대는 완전자가 들어가죠. 완전 뭡니까? 탄력적이죠. 완전 탄력적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표현을 기울기를 표현할 때는 수평입니다 라고 하죠. 수평. 왜? 여기 가격인데 가격의 변화가 없어요. 양만 움직이죠. 수평입니다. 완만합니다. 직각쌍곡선입니다.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거는 뭐죠? 요것은 무슨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양의 변화가 제로다 이 말이죠. 양의 움직임이 없어요.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해도 양의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뭡니까? 가격 변화가 없어요 하는 거하고 양의 변화가 없어요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뭡니까? 0. 0이죠. 0, 0이라요. 자, 이거는 뭐죠? 완전 비탄력적이라죠. 자, 완전 비탄력적인 표현이 뭡니까? 기울기는 수직입니다 라고 하죠. 수직. 양의 움직임이 없다 이 말이죠. 양의 움직임이 없다. 가격만 오른다. 완전 비탄력적. 자, 표현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럼 틀린 것은 있는데요. 요거는 2번. 다른 건 이제 설명 다 끝났으니까 따로 안 하고, 혹시나 다른 질문 있으면 따로 하세요. 2번에 보면,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 했잖아요. 그럼 공급이 불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이잖아요. 예? 양이 불변이야, 전체량이. 그럼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은 무한대. 기호를 모르면 안 된다. 우리가 무한대 기호를 준다고요. 무한대는 완전 탄력적이야.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 표현이라고요. 됐나요? 그럼 문제 답은 쉬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부동산 경기 변동 틀린 것이 있는데, 자, 이거 틀린 사람 많을 건데, 내 생각에. 네? 틀린 사람 많죠? 이게 뭐야? 왜 답이 그렇게 돼? 8번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생각 안 했을 뿐이지. 자, 8번에 틀린 것은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어요. 자, 다른 거 크게 설명을 내가 할 이유가 없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그 8번에 보면, 1번 빨리 보겠습니다.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로 건축 허가량이 증가하는 것은 불규칙 변동이다. 정부의 규제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트럼을 한다. 이게 내가 뭐랬어요? 불규칙 변동. 다른 말로 무작위 변동이라 하잖아요. 맞죠? 방학철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계절적 변동. 이렇게 되죠. 빼빼로데이. 이런 것도 계절적 변동이죠. 그다음 우리가 경기라는 것은 회복 국면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상향. 상향 다음에는 후퇴. 후퇴 다음에는 하향. 이렇게 되는 것을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거죠. 맞죠? 스태그플레이션도 있다 있잖아요. 네? 불황성이 호황이 될 수 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투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특정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호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렸잖아요. 왜 틀렸을까요? 자,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건 요거 길어졌어요. 일반 경기가 있어요. 그럼 일반 경기보다 앞서가는 것을 우리가 전순환적이라 하죠. 일반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뭐죠? 병행한다 라기도 하고 또는 동시순환적이다 이렇게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일반 경기보다 뒤처지는 것을 후순환적이다 라고 하죠. 일반 경기와 역행한다 하는 것도 있죠. 자, 전순환적, 후순환적, 병행한다, 동시순환적, 역순환적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전순환되는 경기는 뭐죠? 네, 주식이죠. 그래서 요즘 자금이 갈 곳이 없으니까 불안하지만 뭐 주식에 많이 가고 있죠. 근데 요즘에 엊그제 뭡니까? 잘 나고 있는 미국 주가가 뭡니까? 팍 떨어져.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했는데 괜찮을는가 잠을 잘 자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식은땀이 쭉쭉 났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팍 떨어져요. 25%는 떨어져 버렸어요. 25%는. 근데 뭐 미국 주식이 뭐 상한가 하한가가 없으니까 더 다시 회복되겠죠. 가지고 있으면. 일단 주식입니다. 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그 다음 후순환적인 뭐죠? 부동산 경기다. 그렇죠. 부동산.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양분에 나눠요. 자, 내가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를 많이 한다. 소비를 많이 하니까 물건을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우주가 안기가 아니고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를 많이 한다.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게 유통이죠. 유통이 뭡니까? 상업이죠. 소비가 되니까 물건을 찍어내야 되죠. 만들어야 돼요. 공업이죠. 그러니까 동시순환적이 되는 것은 병행하는 것은 상업용과 공업용이다라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주거용이라 했잖아요. 주거용. 그러니까 상업용, 공업용과 결과적으로 이것이 병행하고 이거와 역행하니까 결과를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은 뭡니까? 반대 현상이지. 네? 동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특정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해서 상업용, 공업용 경기가 호황을 높다는 것은 아니라고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뿐이지. 됐나요? 그래서 답은 아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설명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후순환한다. 이거 강조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후순환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언급했죠. 하나는 뭡니까? 반응이 느리다 하는 거죠. 타성 현상 때문이야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이 부동산 경기는 하나의 부동산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거용과 상업용과 공업용을 경기 변동을 가중평균치로 했기 때문이다 라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뒤처진다 라고 했습니다. 고함 지른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말이에요.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내용. 4번은요, 상향이라는 말이 있고, 상향 국면과 회복 국면은 올라가고 있죠. 자, 우리가 경기를 보니까, 요렇게 돼 있죠. 자, 올라가는 국면 두 개가 있고요. 내려오는 국면 두 개가 있어요. 자, 올라가는 국면 두 개가 있는데, 요 국면은 회복 국면이라 하고, 요거는 상향 국면을 해요. 그럼 요 국면은 우리가 확장 국면 하기도 하고, 팽창 국면이죠. 경기가 좋으니까 뭐자? 사자 하는 거죠. 사자는 사람이 누구예요? 매수자죠. 그럼 매수자가 아무리 살라고 해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매도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하는 거죠. 자, 부동산 경기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후퇴 국면이라고, 이거는 하향 국면이라죠. 그럼 수축 국면이라죠. 요 시장은 뭡니까? 지금 시장이 팔자는 거죠. 팔자는 사람은 공급자잖아요. 그럼 물건을 매수자가 물건을 안 사주면 거래가 성립 안 되죠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면은 결과적으로 뭐죠? 매도자 중심이고 요 국면은 매수자 중심이다. 이해됐나요? 그럼 틀린 이유, 이게 맞는 이유 알겠죠? 같이 익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거미집이론이 있어요. 자, 5번에 보면은 거미집이론이에요. 거미집이론은 우리가 에치키라는 사람이 농산물을 보고서 판단한 거죠. 네, 수요는 현재의 가격에 대해 즉각 수요량을 결정하죠. 근데 농산물은 지금 공급이 잘 된다고 해서 생산을 바로 할 수 없다 했죠. 시간적 차 때문에 1년이 지난 오가니까 올해는 초과 공급이 됐는데 내년이니까 초과 수요가 되고 또 내년이 되니까 초과 공급이 되고 이렇게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했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을 본다고 했죠. 탄력성을 보면 수요 수가 탄력성은 곧 양이라 했죠. 그럼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 크다면 이걸 뭐다? 좋은 현상이죠. 수렴한다라고 하고 이것이 반대가 되면은 뭡니까? 발산한다는 거고 여기 같으면 뭐 된다? 순환한다. 그러면 이거를 탄력성 반대는 뭐죠?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자, 그러면 요 개념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적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균형의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은 뭐한다? 수렴한다. 그럼 기울기와 기울기를 비교했어. 그럼 이거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울기 기울을 반대하는 건 반대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수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그래서 8번 문제를 틀린 사람은 기초 개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고 알아도 이거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다시 분석해주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작년에는 요 파트가 우리가 효율적 시장은 작년 파트는 이론 문제가 아니고 계산 문제 났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는 계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확률적으로는 출제 가능성이 이론적 가능성이 높은 파트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자, 효율적 시장은 무슨 시장이었어요? 용어를 모르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용어를 모르면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가 부도는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약성이 있고 중강성이 있고 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죠. 자, 여기에는 과거 정보가 있고 현재 정보가 있고 그 다음 미래 정보가 있죠. 약성은 과거 정보가 있고 현재 미래가 없고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가 있고 강성은 모든 것이 다 반영되어 있죠.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분석을 해야 되죠. 과거 정보 분석을 무슨 분석? 확률적 분석이라 했죠. 로또 복권 할 때 로또 복권은 이미 지나갔잖아. 그럼 하는 사람이 뭐 몇 번호가 많이 났느냐? 그걸 기술적 분석이라 했죠. 기술적 분석. 그럼 현재 정보까지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 했죠. 그럼 이거는 분석이 필요 없다고 했죠. 또 요까지 이루어진 정보를 이미 공표되었어. 공표된 정보라고. 이거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라고 했죠. 되나요? 자,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9번 문제가 갑은 A 지역의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정보가 공표되자마자 정보 비용으로 얼마를 1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까지 얻었어? 현재 정보까지가 알고 있잖아요. 어디 정보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보까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현재 정보까지가. 지금 A 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했다. 그러나 투자 결과 값은 초과이윤을 얻지 못하고 정상 이윤만 얻었다면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있는데요. 자, 그럼 1번 A 지역은 약성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하는 거고 현재 정보가 공표됐으니까. 현재 정보가 공표됐으니까. 자, 개발된다는 정보가 공표됐다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정보 공표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약성 효율적 시장이 아니고요. 2번 갑은 A 지역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한 경우다.
그러면 현재까지 정보 분석을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을 한 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3번 A지역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럼 보기를 연관해봐도 다 답이 같이 연관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4번은 A지역은 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될 수 없다. 당연히 없죠. 현재까지 정보니까. 강성은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강성이 되니까. 이해됐나요? 예. 그러면 5번에 A지역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되지 않는다. 틀렸죠? 할당 효율적인 달성. 우리가 할당이 효율적이다는 말은 어느 누구라도 뭐만 발생시키고 정상 이윤은 가지나 어느 누구라도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하면 그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하죠. 그럼 할당이 비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정상 이윤도 발생하지만 누군가가 초과 이윤을 가지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 가까운데 완전 경쟁시장은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불완전 경쟁시장은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당이 뭐냐?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할당이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불완전 경쟁시장이 이 약성과 중강성이 불완전 경쟁시장이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보 비용과 뭐가 초과 이윤이 같아지니까 이 말이에요. 뭐가 정보 비용과 초과 이윤이 같아진다. 그럼 여기서 정보 비용을 100만 원 들었긴 들었는데 뭐가 없어요? 초과 이윤을 얻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럼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못했다면 이 말이에요. 정상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할당 효율적이다라고 하죠. 이해됐나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걸 강조한다. 이유가 뭐다? 정보 비용과 초과 이윤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독점 자체가 할당 비효율적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단 말이에요. 독점이 할당 비효율적 원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독점을 하여도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뭐다? 할당이 효율적일 수 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10번은 부도는 시장이죠. 예, 틀린 것은 있는데요. 자, 요 5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크게 또 생각할 것이 없는데 5번에 틀린 이유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거의 질적 수준 변화 및 가구 소득의 변화로 있어요. 다른 소득 계층 주택으로 전환한다. 현상을 주거분리. 전혀 답이 안 맞잖아요. 내가 주거분리란 말과 주택 여가 가정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라 했잖아요. 개념이 엄청 다르죠. 자, 내가 항상 요거 했잖아요. 무슨 주택이 있어요? 저가 주택이 있어요. 그럼 고가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끼리끼리 논다. 유유상종이다. 저가는 저가 주택을 끼리 모여야 정의 외부 효과를 느끼고 고가는 고가들이 뭉쳐있어야 정의 외부 효과를 느낀다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이것이 주거분리라고 했잖아요. 저가주택은 저가주택끼리, 고가주택은 고가주택끼리. 절대 주거분리는 이동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동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주거분리라는 것은 정의 외부 효과를 걷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를 목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주거분리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를 두고서 분석하는 것이 뭡니까? 고가주택에 인접한 저가주택은 무슨 거래가 되고 정의 외부 효과에 의해서 할증 거래될 수 있고 됐나요? 그러면 저가주택에 인접한 고가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에 의해서 할인 거래된다라고 하죠. 여기는 이동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이동이 되는 것은 저가의 주택이 고가주택 넘어오거나 즉 고가주택 소득자가 저가주택 넘어오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뭡니까? 주택 여가라고 하죠.
여가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침입이라 하죠. 침입된 후에 그 세력이 계속해서 물들어가네요. 그것을 천이현상, 개성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침입 다음에 개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침입되면 이거를 무슨 역할을 하고? 하향 역할을 하죠. 저가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뭐다? 하향 역할입니다. 그럼 무조건 하향 역할 아니고 이유를 알아야 있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가주택은 신축 공급을 하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 저가가 고가로 들어갈 수 있는 현상은 이 고가주택이 무슨 비용이? 수선비하고 거기당 효익을 봤을 때 효익이 더 적다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고가주택 뭡니까? 수선하지 않으니까 뭐가? 이 고가주택이 무슨 주택 공급한다? 저가주택 공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저가주택의 소득이 증가되니까 이동해 오더라. 이것을 그래서 하향여가다. 예? 요 원인 가치도 알고 있어야 된다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을 하향여가고, 이 지역은 뭡니까? 이 지역을 개발할 것인가? 그럼 개발 비용이 있을 거고, 개발에 대한 효익 가치가 있을 건데,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개발 안 하겠죠. 그럼 재개발해서 효익 가치가 크니까 가격이 엄청 비싸지겠죠. 그럼 기존 저가주택은 사람들은 살 수 없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원인 때문에 뭐다? 상향여가가 되고, 이익되기 때문에 뭐냐? 하향여가가 된다. 이 분석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린 이유 알겠어요? 주거분리가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조금 있다가 11번 들어가겠습니다. 예.